강은정이 처음 이상함을 감지한 건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였다. 빈소를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돌리고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멀어진 그 순간부터였다. 장례식장의 형광등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고 그 빛 아래서 자식들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큰아들은 상가의 한쪽 구석에서 휴대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검색했다. 작은 아들은 보험금 수령 절차를 묻기 위해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척하며 통장과 도장을 찾아 가방에 넣었다. 그들의 눈빛은 슬픔보다 계산에 가까웠고 입술은 위로보다 분할에 익숙했다. 은정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의 얼굴 옆에서 상주석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그녀는 자식들의 모든 움직임을 눈에 담았다. 그들이 어머니를 향해 던진 시선은 고작 두세 번이었다.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의무를 확인하는 듯한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장례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왔다. 거실 탁자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각자의 몫을 계산했다. 아파트 예금, 보험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작은 상가 건물까지 그들은 공정하게 나누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공정함 속에 어머니의 이름은 없었다. 은정은 돌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부담으로 취급됐다. 누가 어머니를 모실 것인가는 재산을 누가 더 받느냐의 문제로 환산됐다. 그날 밤 은정은 혼자 남은 집에서 천장을 올려다봤다. 오래된 아파트의 천장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균열은 그녀의 마음속에 생겨나고 있었다. 40년 가까이 키워온 자식들이었다. 밤을 새워 간호하고 끼니를 거르며 학원비를 댔으며 결혼할 때는 빚까지 내어 혼수를 마련했다. 그런데 그들이 돌려준 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와 냉담한 시선뿐이었다. 다음 날부터 자식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었다. 큰아들은 아파트 명의 이전을 요구했고 작은 아들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종용했다. 딸은 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이 너무 크다며 전원주택으로 옮기라 권했다. 물론 그 집의 명의는 자신들 앞으로 하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은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회피했다. 격한 감정도 항의도 꺼내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누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말했는지, 심지어 그들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의 온도까지 적어 내려갔다. 자식들은 손주를 데려왔다.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은정은 거절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손주를 맡기고 떠나는 시각, 데리러 오는 시각,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이 해야 했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기저귀를 몇 번 갈았는지, 밥을 몇 끼 먹였는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간 횟수까지. 그 모든 것이 복수의 재료가 되어갔다. 밤이 깊어지면 은정은 수첩을 펼쳐 들고 읽었다. 차가운 기록들은 분노로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은 냉정한 설계도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구조를 갖춰갔다. 복수는 격렬한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계획으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은정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여자는 늙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 눈 속에는 슬픔도 원망도 없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자식들이 기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는 것.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은정이 선택한 복수의 방식이었다.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강은정은 복수를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복수는 소리 없이 진행됐고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자식들은 여전히 손주를 맡겼고 은정은 여전히 그들을 돌봤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녀의 눈빛의 온기 대신 냉정한 관찰이 자리 잡았다는 것뿐이었다. 은정은 자식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큰아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집을 찾아와 냉장고를 채웠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집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어머니 집에 반찬을 가져갔다. 작은 아들은 월말이 되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면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딸은 주말마다 아이 둘을 데려와 맡기고 자신은 문화생활을 즐겼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 정확히 33시간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수첩에 기록했다. 단순한 날짜와 시간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어머니의 집에 올 때 가져오는 것과 가져가는 것의 목록, 어머니에게 건네는 말의 횟수와 내용, 심지어 현관문을 열고 닫는 방식까지 관찰했다. 큰아들은 문을 거칠게 열었고 작은 아들은 벨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로 들어왔으며 딸은 아이들을 먼저 밀어넣고 자신은 뒤따라 들어왔다. 은정은 그들이 자신의 집을 대하는 태도에서 본질을 읽었다. 이곳은 그들에게 어머니의 집이 아니라 무료 식당이자 무료 타가소이며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은행이었다. 그들은 이 집의 주인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은정은 투명 인간처럼 취급됐고 그 투명함 속에서 그녀는 더욱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은정은 자식들이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거실에서 손주를 돌보는 동안 부엌에서 모인 세 남매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양원 비용 문제였다. 큰아들은 공동 부담을 제안했지만 작은 아들은 어머니의 재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딸은 아예 집을 팔아 요양원 입소 비용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들의 대화 속에 어머니의 의사는 없었다. 마치 물건을 처분하는 것처럼 그들은 은정의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다. 은정은 그날 밤 수첩에 붉은 펜으로 표시를 했다. 요양원 계획, 집 처분 논의,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그들이 잃게 될 것들의 목록을. 다음 날부터 은정의 설계는 구체화됐다. 그녀는 자식들이 의지하는 모든 구조를 파악했다. 큰아들 부부는 맞벌이였지만 둘 다 야근이 잦았다. 그들이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주기 때문이었다. 작은 아들은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빌렸다. 정확히는 빌린다는 명목으로 가져갔지만 한 번도 갚은 적은 없었다. 딸은 남편 몰래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충받았다.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도 체면을 지키는 것도 모두 어머니의 지원 덕분이었다. 은정은 이 의존 구조를 해체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급하게 무너뜨리지 않았다. 복수는 서서히 알아채지 못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그녀는 먼저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다. 반찬을 만드는 양을 조금씩 줄였다. 예전에는 일주일치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3일치만 준비했다. 손주를 돌보는 시간도 조금씩 단축했다. 이전에는 밤늦게까지 돌봤지만 이제는 저녁 6시가 되면 전화를 걸어 데리러 오라고 했다. 자식들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항의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힘들어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여전히 은정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존재로만 인식했기에 그녀의 변화가 의도적인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은정은 동시에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빌렸고 인터넷 카페에서 재산 관리와 상속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70평생 남편에게 지하며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스스로 법률 용어를 공부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법을 익혔다. 무지는 의존을 낳고 의존은 착취를 허락한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배웠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의 목록을 작성했다. 아파트, 예금,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리고 작은 상가 건물. 자식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은정은 이 사실을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복수의 설계도가 완성되어 갔다. 자식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어머니를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만 봤기에 그녀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은정은 수첩의 마지막 장에 날짜를 적었다. 실행일.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강은정이 실행에 옮긴 첫 번째 조치는 은행 방문이었다. 월요일 오전 자식들이 모두 출근한 시간에 그녀는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지점을 찾았다. 창구 직원은 오랜만에 찾아온 은정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가 요청한 업무 내용을 듣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통장을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자식들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는 것이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명의자 본인의 요청이었기에 어떤 동의도 필요하지 않았다. 은정은 3개의 통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 그 계좌는 오직 그녀만 아는 곳이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동안 모아둔 예금,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까지 모든 돈이 새 계좌로 이동했다. 다음은 부동산이었다. 은정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아파트와 상가 건물의 명의는 이미 그녀의 것이었지만 자식들은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은정은 법무사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모든 부동산 서류를 재정비하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 설정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진행했다. 일주일 후 은정의 자산은 완전히 그녀의 통제 아래로 들어왔다. 자식들이 그동안 자유롭게 접근하던 모든 경로가 차단됐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일도 부동산 서류를 확인할 일도 당장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은정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일상의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큰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놓치는 척했고 점차 받지 않는 횟수를 늘려갔다. 큰아들이 집을 찾아왔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인터폰으로 몸이 좋지 않다는 말만 간단히 전하고 끊었다. 작은 아들이 월말에 전화를 걸어왔을 때 은정은 처음으로 거절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여유가 없다고. 작은 아들은 당황했지만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낯선 경험이었기 때문이었다. 딸이 주말에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은정은 문을 열지 않았다. 초인종이 여러 번 울렸지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딸은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은정은 받지 않았다. 결국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고 그날 이후로 은정의 집은 조용해졌다. 반찬도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가져갈 것까지 고려해 큰 냄비 가득 음식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먹을 만큼만 소량으로 준비했다. 큰아들이 수요일에 찾아와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텅 빈 냉장고에는 어머니의 식사 한 끼 분량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은정은 이 모든 변화를 감정의 동요 없이 진행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화를 내지도 서운함을 토로하지도 않았다. 단지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조용히 거둬들였을 뿐이었다. 복수는 폭발이 아니라 철수였다. 자식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태를 논의했다. 치매가 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누구도 직접 찾아가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걱정은 어머니 자체가 아니라 어머니가 제공하던 편의가 사라진 것에 대한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자식들의 생활에 균열이 나타났다. 큰아들 부부는 손주 돌봄 문제로 직장에서 조퇴와 결근을 반복했다. 상사의 눈총이 쌓여갔고 부부 사이의 갈등도 깊어졌다. 작은 아들은 사업 자금이 부족해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미뤘다. 신용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는 무산됐다. 딸은 남편에게 아이 돌봄을 부탁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생활비 문제가 드러났다.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그럼에도 자식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변화를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했다. 곧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 의존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착취적이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 은정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처럼 자식들과의 연결고리도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다. 그 단절은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에 가까웠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들고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 단계가 적혀 있었다. 완전한 소멸. 자식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들이 어머니를 필요로 할 때 어머니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 은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다. 진짜 고통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가치를 깨달았을 때 찾아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었다. 2달이 지나자 자식들의 삶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은정이 제공하던 지원이 사라진 자리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공백이 자리했고 그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자식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의 일상이 얼마나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큰아들의 집은 아침마다 전쟁터가 됐다.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시간은 오전 8시, 하지만 부부 모두 출근 시간은 7시 30분이었다. 예전에는 은정이 새벽같이 와서 아이를 돌봤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결국 아내가 회사에 지각하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횟수가 쌓이자 상사는 더 이상 이해해주지 않았다.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이 지워졌다. 큰아들은 아내를 탓했고 아내는 시어머니를 원망했다. 부부는 밤마다 싸웠다. 싸움의 내용은 매번 같았다. 당신 어머니가 왜 이러는 거냐는 추궁과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하라는 응수.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오갔다. 손주는 그 모든 싸움을 지켜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작은 아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사업 자금이 막히자 그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거래처는 대금 지급을 독촉했고 그는 결국 사채를 알아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신용 등급이 이미 떨어진 상태였다. 담보로 제시할 만한 것도 없었다. 어머니의 부동산을 담보로 생각했지만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했다. 그는 어머니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초인종을 10번도 넘게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이미 변경된 후였다. 그는 문 앞에 주저앉아 1시간을 기다렸지만 은정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집 안에서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복수는 냉정함을 요구했고 은정은 그 냉정함을 완벽히 체득했다. 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남편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생활비 문제를 알게 된 후 신뢰를 거뒀다. 가계부를 요구했고 통장을 공개하라 했으며 매달 지출 내역을 보고하라 요구했다. 딸은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문화생활도, 온라인 쇼핑도 모두 남편의 감시 아래 놓였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찾았다. 주말마다 가던 할머니 집,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품이 있던 그곳에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울었고 딸은 그 울음을 달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루에 10통, 20통씩. 하지만 은정은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어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각자의 상황을 털어놨다. 모두가 어려웠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기대어 있었는지를. 큰아들은 요양원을 제안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 전문적인 돌봄을 받게 하자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달랐다. 어머니를 통제 가능한 공간에 두고 싶었던 것이었다. 작은 아들은 동의했다. 딸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요양원 입소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들은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 세 남매가 함께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2시간을 기다렸지만 은정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은정은 집에 없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작은 여관에 머물고 있었다. 자식들이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었다. 여관 방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낯선 거리, 낯선 풍경. 하지만 그 낯설미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자식들의 삶이 무너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변하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예전에 효자 효녀로 소문났던 은정의 자식들이 요즘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누군가는 어머니가 혼자 계신 것 같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자식들이 재산만 노리고 어머니를 버렸다는 소문을 냈다. 큰아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쳤을 때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작은 아들은 거래처 사장에게서 어머니는 잘 계시냐는 질문을 받고 말문이 막혔다. 딸은 아이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엄마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눈치챘다.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이미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주변에 하소연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한 증언이 됐다. 사람들은 은정의 부재를 통해 진실을 읽었다. 효자 효녀라던 자식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이기심과 냉담함을 자식들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불화, 사회적 평판의 추락.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졌다.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들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나 육아 도움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들 삶의 중심이자 근간이었다. 그 근간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흔들렸다. 은정은 여관 방에서 수첩을 펼쳐 들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자식들의 세계는 그녀가 설계한 대로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진짜 복수는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될 것이었다. 완전한 소멸, 영원한 부재. 그것이 은정이 준비한 최후의 복수였다.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은정은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묵직한 봉투에는 단정한 글씨로 쓰인 주소가 적혀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이 봉투가 세 자식의 세상을 뒤흔들 마지막 도화선이 될 것임을 은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수십 년간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지탱해온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그녀의 손으로 덮을 차례였다. 서류에 서명하는 일은 단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것임을 은정은 느꼈다.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과 장학사업에 기부되었고 집과 상가는 국가에 환원됐다. 통장은 자녀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남기지 않은 채 깨끗이 정리됐다. 남은 건 단 한 장의 유언장 뿐이었다. 거기엔 담담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을 준 건 나의 선택이었지만
빼앗기게 내버려 둘 의무는 없었다. 은정이 집을 떠난 뒤 자식들의 삶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 같은 금으로 시작해 점점 뼈대까지 무너뜨리는 균열로 번져갔다. 장남은 가장 먼저 흔들렸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닌다고 자부했지만 그의 삶은 어머니의 보살핌과 지원 위에 세워진 불안정한 균형이었다. 손주를 맡겨두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식탁엔 언제나 따뜻한 밥이 있었고 청소와 빨래는 손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해결돼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모든 게 사라졌다.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자 아내와의 갈등은 폭발했고 잦은 결근으로 직장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생활은 서서히 무너졌고 아내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그가 남긴 건 공허한 집과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엄마라는 존재였다. 차남의 붕괴는 더 빠르고 잔혹했다. 그는 어머니의 재산을 담보 삼아 사업 확장을 계획했지만 어느 날 부동산 명의가 모두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법원과 금융기관을 전전해도 소용이 없었다. 모든 소유권은 이미 이전되어 있었다. 그가 평생 엄마 것이 곧 내 것이라 믿어왔던 토대는 허공에 뜬 모래성이었다.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에게 남은 건 채무독 촉장과 싸늘한 세상뿐이었다. 막내딸은 다르게 무너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집을 언제나 피난처라 생각했다. 남편과 다투면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의 집으로 와 울며 기댔고 경제적으로 막힐 때마다 어머니는 묵묵히 지갑을 열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 문은 피난처가 아니라 어머니의 선의가 열어주던 문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 선의의 끝에서 홀로 무너져 내렸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에게 유언 집행 통보가 전달되었다. 세 남매는 같은 날 같은 시각 변호사 사무실의 긴 탁자에 앉았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변호사는 단정한 손짓으로 봉투를 나눠주었다. 안에는 짧고 단단한 편지가 들어 있었다. 너희는 언제나 내가 거기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그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다. 내가 남긴 건 돈도 집도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공백이다. 장남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구긴 그의 주먹은 허공을 쥐었지만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차남의 눈빛은 공허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막내딸의 어깨는 천천히 무너져 내렸고 그들의 사이에는 오랜 침묵만이 가득했다. 은정은 멀리 떨어진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에 앉아 있었다. 새로 산 전원주택에는 낡은 찻잔 2개와 한 권의 수첩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꿈꿔온 자유였다. 자식들을 향한 미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미움이 그녀를 묶어놓던 쇠사슬이 아니라 이제는 바람에 흩어질 먼지가 되었다는 걸 느꼈다. 그녀의 복수는 소리 없이 완성됐다. 누구도 상처를 입히지 않았고 누구도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식들은 어머니가 사라진 자리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것은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눈물로도 메울 수 없는 공백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은정은 창문을 열고 차 한 잔을 들었다. 먼 도시에서 세 남매가 절망해 몸부림치고 있을 거란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복수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이 복수는 그 누구보다 오래 조용히 무겁게 남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미소도 눈물도 없이 잔을 내려놓았다. 창밖의 어둠은 깊었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자식들은 잃었고 그녀는 되찾았다. 이것이 그녀의 최종 복수였다.